하나TV 하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근대태동기의 마무리, 근대태동기의 문화 이야기입니다. 근대태동기 문화 파트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근현대사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벌써 구석기, 신석기 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근현대사를 나갈 때가 됐습니다. 미친듯이 진도를 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씩 나가는지 아시겠죠? 자, 182페이지 21강 근대태동기의 문화 펼쳐보십시오. 21강 근대태동기의 문화 파트입니다. 자, 문화 파트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근대태동기 조선 후기에는 문화재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상적인 부분, 실학, 그리고 성리학의 호락 논쟁,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국학연구 부분에서 조금 책을 외울 게 좀 있지, 그렇게 뒷부분에 서민문화 뭐 그런 파트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실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실학의 발달. 실학이라는 말 자체가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실용적인 학문. 앞부분에 나왔지만 조선 후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막 그런 탐관오리들의 탐악, 백성들은 힘들고 사회는 흉흉하고 막 예언사상이 막 나타나고 막 뭐 전염병이 돌고, 그렇다고 국가 정치적으로는 뭔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성리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성리학은 그 해결책을 막 인간의 본성, 뭐 심성 이런 거는 얘기하고 있고 너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거기서 그런 해결책을 만드는 학문이 바로 실학인 거예요. 그래서 실학이 바로 17세기, 18세기 이런 문제들, 17세기, 18세기 조선 사회의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해결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다 실학뿐만이 아니라 이때 분위기가 고증학도 전래가 됐었고 뭐 양명학도 전래가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서양 과학 기술, 서양 과학에 관한 것도 전래가 되는 상황에서 실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외워주셔야 돼요. 이수광. 자,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이제 청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봉유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배워온 그런 기술이라던가 그런 생각들, 사상의 정리를 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지봉유설을 만들어요. 청나라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수광이 천주교도 전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봉유설 뿐만이 아니라 천주시리도 전래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수광도 어쨌든 그런 남인,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또 많이 믿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수광이 지봉유설 선구자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학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면 되는데, 농업을 중요시한 실학자들, 상공업을 중요시한 실학자들,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초창기에는 18세기 초반에는, 전반에는 중농학파가 먼저 나타납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농민들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인데 다 소작농이고 본인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소작농들은 너무나 다 많은 그런 수확량들을 다 결국에는 지주한테 넘기게 되고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왜 다 이렇게 자기 땅을 잃고 지주존호제가 된 것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토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중농학파입니다. 그래서 중농학파들은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라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했고, 얘네들은 뭐를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거.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중농학파입니다. 자, 중농학파 첫 번째 바로 유형원. 책을 하나씩 쓸게요. 유형원의 반개수록.
자,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토지를 국가에서 균등하게 그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야 된다. 신분에 따라 재분배하자라고 주장한 게 유형원의 반개수록에서 균전제입니다. 토지 재분배. 균등하게 재분배해라. 균전제.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균전제라고도 하고 균전론이라고도 하는데 균전론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의 의견이다. 그래서 균전론. 무슨 제라고 하면 제도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균전론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 이익은 성호라는 단어. 이익은 성호학파라고 이제 발달하기도 하는데 이익의 성호사설. 이익이 주장했던 토지제도는 바로 한전론입니다.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둬야 된다가 한전론이에요. 토지 매매 한계. 한계를 둬야 된다. 영업전. 이게 뭐냐면 영업전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꼭 지정을 해놔가지고 국가가 지정을 해놔가지고 요거는 절대 팔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집마다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인구가 많으면 그 가족이 10명이면 요 정도의 영업전을 만들고 이 가족이 5명이면 요만큼의 영업전을 만들어서 이거는 절대 못 팔게 하는 거야. 판매가 안 되는 영업전이 있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농사지어서 먹고 산다. 그걸 자꾸 이렇게 뭐 아버지가 막 도박을 했다던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사기를 당했다던가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양반들한테 다 팔고 땅을 잃어버리니까 본인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영업전을 만들어서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둬야 된다. 그게 한전론입니다. 그래서 한계 한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유명한 사람 나오죠? 정약용. 정약용은 또 정조의 파트너로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정약용은 이제 목민심서 되게 많은데 뭐 경세유표, 후문심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목민심서 써놓고 목민관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뭐 이런 건데 정약용이 주장했던 건 여전론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전제도 주장하긴 하는데 여전제는 더불 여자, 더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공동경작 이거를 주장했어요. 약간 좀 사회주의 같은 그런 스타일로 공동 일여라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여장을 두고 그 고을이 한 그 땅을 같이 이렇게 경작을 해서 먹고 사서 공동분배해서 모두가 잘 살자 뭐 이런 약간 유토피아적인 그런 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 공동소유. 그렇지만 토지 공동소유라는 그런 개념 자체로 조선시대에 정약용이 생각을 했다라는 건 좀 대단한 거죠. 사실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 자체는 참 모두 다 잘 살자라는 의미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상하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지.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왜곡된 이상 공산주의죠. 잘 사는 애들만, 윗대가들만 잘 살고 밑에 사람들은 못 사는 거니까.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이 주장했던 이거를 완벽히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정약용의 여전론 시험에 잘 나오고 유형원 이익도 너무 자주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과 주장한 토지제도 주장한 거. 뭐 특히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것도 주장했습니다. 육좀이라는 것도 이제 거론을 했는데요. 사회를 좀먹는 6개의 좀이 있다. 6좀이 있다. 요거는 지금도 조금 공감이 되는데 6좀 6개가 뭐냐면 노비제도, 과거제도, 조선을 좀먹게 하는 6가지. 그리고 문벌,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치, 그리고 승려들, 게으름, 요게 조선을 망하게 하는 6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사회 비판적인 사고 이렇게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중농아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아파,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중상아파. 중상아파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중상아파, 상공업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중상아파. 중상아파는 되게 유용한 걸 중요시했어요. 이용후생. 쓸모 있는 것들을 많이 기술을 좀 개발시키자 뭐 그런 걸 주장을 해서 중상아파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진흥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그리고 기술 발달. 수레나 선박 같은 걸 만들자. 뭐 그런 걸 되게 주장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중상화파를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 청나라의 북학을 받아들이자. 청나라의 우수한 기술은 받아들이자. 부국강병. 이런 걸 주장한 게 중상화파예요. 자, 중상화파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상화파는 4명이 나오는데 유수원, 우서 이렇게. 어떻게 외울까? 유수원, 우서?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우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어요. 직업적 평등. 그리고 평등과 전문화. 각 직업은 전문화되어야 된다. 기술을 더욱더 발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상공업을 진흥하는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농업은 되게 좀, 농민은 좀 높게 봤지만 상인들은 천시했거든요. 천시하면 안 된다. 상공업도 중요하다. 직업은 다 똑같다. 귀천이 없다. 그 전문화가 중요하다 주장한 게 이제 유수원이고, 그 다음에 홍대용. 홍대용은 지전설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홍대용은 담원서라는 걸 남겼고, 지전설도 주장한 되게 좀 과학자적인 그런 생각도 있는 사람이지만, 문벌을 철폐해야 된다. 세도 가문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비판을 했고,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박지원. 박지원 하면 열하일기, 뭐 청나라에 와서 보고 들은 뭐 그런 것들, 허생전, 호질, 뭐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한문, 허생전, 호질 이런 건 한문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은 아닙니다.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거고, 한문 소설이지만 양반을 비판하는 그러한 소설도 썼죠. 열하일기는 이제 상공업을 진흥하자. 아니, 상공업 진흥 위에 써있으니까 굳이 너무 구차한 얘기니까 쓰지 않고 구체적인 거 쓰자.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자. 뭐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를 유통해야 된다. 이런 걸 중시한 게 바로 박지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수레를 만들어서 서로 유통을 해야 된다. 선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로 유통해야 된다. 막 상공업을 어떻게든 발달시킬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고, 박지원의 제자인 박제가는 청나라에 와서 이제 배워온 또 북학의라는 책을 써서, 박제가의 북학에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재물은 고여있는 샘과 같아서 자꾸 써야지만 또 샘이 솟아난다. 소비를 강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소비가 있어야지만 국가 경제가 사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비가 좀 많이 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니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막 경제 호황기.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는 필요하다. 소비 강조.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막 절약정신, 집신이 다 뜯어질 때까지 막 궁상맞게 살고, 그러면 안 되지. 집신을 계속 사줘야지만 집신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그 사람이 돈을 벌면서 또 새로운 것 뭐 또 팔면서 서로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나라가 국력이 강해진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요. 청과 무역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박제가가. 그래서 요렇게가 중상아파. 최대한 실학 부분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실학 부분을 내가 이거 다 원래 아는 부분이다.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공무원 한국사 부분의 실학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학은 중급 과정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이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17, 18세기 조선 후기를 해결하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수광의 지붕요설, 선구자로서 이제 백가사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18세기 초반에는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고 토지제도개혁, 유형원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온 여전론, 이렇게도 외워줘요. 여 이렇게.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중상학파,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북학파라고도 하는데, 유수원은 직업적 평등, 홍대용 지전설, 박지원 수레 선박 이용, 박제가 소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게 지금 182쪽 내용, 실학의 발달 183쪽까지 쭉 했고요. 이어서 이제 국학 연구도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국토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국학 연구죠. 국학. 그전에는 중국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 명나라, 성리학,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이다, 소중화 사상을 가지고 좀 막 성리학적인 거, 중국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가지고 국학 연구를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근데 새롭게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의 대등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를 연구하게 되고 지리서라던가 역사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책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국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실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자, 교재에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3쪽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몇 개만 좀 필기하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꼭 외워줘야 되는 거 포인트 바로 국사연구. 역사연구입니다. 역사연구. 국사? 역사라고 쓸게요. 자, 일단 역사연구는 두 명을 여러분 기억해줘야 되는데 바로 안정복과 유득공입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쓴 것이냐면 바로 고조선이 들어간다는 거.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서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조선 역사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사만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고조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좀 뭔가 중국과 대등한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유득공은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게 발해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다라는 거. 발해고를 써서 그전에는 발해의 역사를 그렇게 막 좀 부각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유득공이 최초로 썼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발해사를 편입시켰다라는 게 중요하고,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 자, 지리 파트에서는 그전에는 뭐 동국여지설남, 뭐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식으로 좀 나열식 백과사전식, 이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고 이 지역엔 뭐가 많이 나고 이 지역은 뭐가 유명하고 여기에는 사람이 누구 뭐 몇 명 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그 고을의 수령이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백과사전식이었다면, 이때 지리서는 정말 국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뭔가 좀 유용한 뭐 이런 식의 이 지역,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사대부가 집을 딱 구할 때 가거지의 조건을 그 지역의 경치도 봐야 되고 산수도 봐야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인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생리 뭐 이렇게 얼마나 이로움이 많이 나느냐, 교통이 편리하냐 막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풍수가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실체적으로 파악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중안의 택리지입니다. 이제 뭔가 구체적인 국토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어. 지리, 좀 풍수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파악하려는 그런 국토 파악의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중요하죠. 지도. 바로 여기서 바로 김정호가 나오는 거죠. 김정호의 뭐 스승 정상기 동국지도부터 나오기도 해요. 백리척을 사용했다. 근데 김정호만 쓰도록 할게요. 김정호의 뭐 대동여지도.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대동여지도에 대한 특징은 조금 구체적으로 아셔도 좋긴 해요.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가지고 A에서 B 지역이다 이렇게 있으면 점 이렇게 심리마다 찍었어. 그러면은 심리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사심리겠네.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김정호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파악을 한 거겠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뭐 심리마다 뭐 축척을 사용한 것도 있고 방점을 사용했고 분첩 절첩식으로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게 만들었고 목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이나 뭐 오류 이런 게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딱
김정호가 목판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전에는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다 보면 이상한 게 추가되고 뭐가 빠지고 막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목판본을 만들었다라는 거. 등등등 좀 김정호의 대동여주도 특징이 많죠. 그 범례 같은 것도 사용했고 기호표 같은 것도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성리학 변화. 이것도 좀 정리해 볼게요. 성리학.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 쓸 게 많으니까 좀 앞에서부터 쓸게요. 성리학은 막 실학이 나타나고 국학이 나타나고 하지만 성리학은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또 문제예요. 지네끼리 싸우다 못해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호락 논쟁. 그거를 좀 할 건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리학은 어떻게 변했냐면 너무 절대화돼.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사문난적이다.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학문이다. 이러면서 막 쫓아내버리고 다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절대화가 일어납니다. 성리학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성리학의 절대화라고 하는데 성리학 이외의 것은 모두 배척해버리는 이제 송시열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마다 사문난적으로 만들어버려. 사문난적이라 배척해버렸다. 유배 보내버리고 무슨 말만 하면 사문난적이고 뭐 성리학을 좀 다르게 재해석하거나 조금 지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 사문난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론 논쟁이 심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황과 이이, 줄이론, 주기론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호락 논쟁이 나타나는데 호론과 낙론이 있어요. 호락 논쟁. 호락 논쟁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 여러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그게 호락 논쟁이에요. 호론과 낙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호론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호론은.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호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 꼬장꼬장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얘네들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좀 충청도 쪽이야. 좀 산 쪽에 살아. 충청도 노론들. 완전 진성 노론들. 정권 좀 잡은 애들이고 조금 양반 중심. 충청도에 되게 이제 부유한 양반들 많이 살고 있어서 충청도 그런 평야지대. 충청도 노론으로 얘네들은 양반 중심으로 이런 지주전후제를 옹호한 그런 사람들이야. 딱 보수적인 느낌이죠. 양반 중심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인물과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봤어요. 달라. 본성이 달라. 그래서 인간과 사물은 달라 이러면서 오랑캐들도 중국은 중국인데 명나라와 청나라는 달라. 청나라랑은 절대 교류할 수 없어. 오랑캐는 사물과 같아. 이렇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인물성 이론을 주장을 했고 기의 차별성을 중요시해서 차별성. 사람에게 바라는 기와 사물에 바라는 기는 다르다. 사람은 저기 위쪽에 있는 그런 좀 심성이 다르고 사물은 좀 낮게 본 거죠. 그래서 기의 차별성을 중요시하고 얘네들이 주장한 거는 화이론. 중국만 중요시하고 중국의 명나라만 중요시하고 오랑캐는 되게 배척하고 무시하는 거. 이런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고 막 주장한 그 사람이죠. 김상원인가? 그래서 화이론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화이론 주장했으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 나중에 그 서양 배가 왔을 때 이항선이 왔을 때 통교했겠어요? 통교 안 하죠. 위정척사, 세국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도 뭐 위정척사 절대 뭐 상투를 자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이제 호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충청도 노론, 기존의 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론은 서울과 경기 쪽에 새로운 노론이에요. 얘네들은 좀 신흥 세력이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조금 낙관적이라 생각하면 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청나라의 좀 새로운 문물을 많이 접해서 청나라의 좋은 건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인 그런 어느 정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 경기 노론입니다. 좀 신세대. 그래서 얘네들 좀 낙론이잖아요. 낙천적이다라고 외워주면 좋아요. 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애들고 얘는 좀 낙천적인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인물성 동론을 주장합니다. 인물성 동론. 인간과 사물의 심성은 결국 같다. 자연의 여러 가지 이치와 인간의 이치도 결국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중요시한 거냐면 이의 보편성. 인간이나 사물이나 보편적인 이가 있다. 이성적인 이가 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에는 화이론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화이론을 극복해서 청나라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부국강병적인 걸 좀 주장을 했고, 나중에 얘네들은 개화파가 되는 거죠. 개화파라고 그냥 쓸게요. 개화파가 돼서 나중에 막 3.1천하 막 이런 거 갑신전병 일으키는 세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 중에서도 이렇게 좀 호락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성리학을 너무 좀 집요하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굶고 힘든 그런 거 생각 못하고 호락 논쟁이나 하고 있었던 좀 한심한 학문으로 좀 전락돼 버렸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의 변화, 국학연구랑 성리학의 변화까지 딱 둘이 막 대조되죠. 국학연구는 뭐 역사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이냐, 주체적으로 볼 것이냐, 국토를 어떻게 실체를 파악할 것이냐 이랬다면 호락 논쟁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을 생각하고 있는 쓸데없는 예속 논쟁 다음으로 쓸데없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리학은 그때 당시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지금 183쪽에서 184쪽에 성리학의 변화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서는 이제 문학의 새 경향으로 서민문화에 대한 내용인데, 서민문화에 대한 내용은 교재를 보면서 볼게요. 문학의 새 경향, 서민문화. 자, 이제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농민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해진 농민들이 꽤 생겼고, 그리고 양반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존보다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진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서당 교육이 생기면서 한글 교육, 기본적으로 한글은 어느 정도 깨우치고, 한문도 상민이더라도 한문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고, 서민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전보다는. 그리고 역관, 서리 같은 중인층, 또 분홍층도 나타나고 상인, 광대 이런 사람들이 향유하게 됐는데, 판소리와 탈로리가 대표적인 서민문화죠. 조선 후기 가장 인기 있는 분야 바로 판소리, 서민문화의 중심. 본래는 12마당이었지만 신재효가 6마당으로 정리했죠. 신재효 나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도리와가에 나왔던. 자, 그 다음에 뭐 판소리 중에서는 이제 신재효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한글 소설이 나중에 다 판소리가 돼요.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한글 소설이죠. 이거 말고도 뭐 춘향전, 장화홍련전, 뭐 토끼전도 다 한글 소설입니다. 교재에다 나와요. 짠. 자. 여기 춘향전, 심청전, 장항우의 토끼전 이런 거 나오죠. 사설시조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 뭐 한글소설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이런 한글소설 양반에 대한 비판, 사회 비판, 문체혁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문체혁신 주장을 정조는 싫어했었죠. 어쨌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림입니다. 진경산수화 나와줍니다. 진경산수화랑 풍속화. 요런 거는 제가 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자, 먼저 조선 후기 그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는 좀 명암을 조절하고 약간 자연을 막 그리는 정선의 인환제색도 금강전도 유명하죠. 인환제색도를 한번 실제로 봅시다. 이 지금 보여드린 건 금강전도고요. 인항제색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게 여백의미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진경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 명암을 표현하는 거. 수묵화라고, 한 가지 색깔인데, 머그의 명암 농도로 이렇게 명암을 조절하는 그런 진경산수화. 인항제색도 금강전도가 유명하다.
이렇게 선과 묵으로 표현했다. 이런 게 진경상서 특징이죠. 그 다음에 풍속화. 풍속화는 이제 김웅도. 자,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그렸다. 김웅도는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그림. 서당도 씨름도 뭐 되게 많죠. 김웅도 그림이 뭐 씨름도도 김웅도고, 뭐 자리짜기 이것도 김웅도고, 뭔가 이런 민중의 이런 생활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렇지만 신윤복은 좀 부녀자들의 생활이라던가 약간 좀 기생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네 뛰는 여인이라던가 이런 게 단오풍경 이런 게 신윤복이죠. 선이 좀 여성스럽고 좀 사대부들의 그런 비판적인 그런 그림 둘 다 또 춘화를 그렸죠. 이런 풍속화도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민화도 있어요. 이제 민화, 서민들의 그런 민화들도 있었고, 뭐, 김정희 추사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건축의 변화로 넘어가서 교재 보도록 할게요. 185쪽의 건축의 변화. 한번 해봅시다. 자, 건축은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암기할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사찰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절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특징은 분홍이나 상공업자들의 지원을 받은 사원이 많이 건축되었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이 건립되었다. 뭐 이제 경회로 이런 거 왕권 강화 뭐 이런 관련해서 17세기 건축물 초창기에는 좀 닫힌 건물인데 안에는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닫힌 건물인데 예를 들어 절인데도 3층이면 안에는 다 트여 있다.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중의 경제 성장이 반영되었다. 금산산 비르죠.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8세기 건축물에서는 분홍과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장식이 좀 화려해지고 다포 양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공포가 다 화려하게 쫙 짜여 있는 다포 양식도 나오고,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뭐 안성 성남사, 수원화성, 요건 좀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정조 때 만든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다. 수원화성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길까도 막 계획하고 이제 아버지 릉을 여기로 바꾼 대신 이제 수원화성을 되게 개발시키죠. 이때 뭐 정약용의 거중기로 수원화성을 쌓고 그다음에 19세기 완전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건의를 위한 건물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경복궁을 준건한다던가 긍정전, 경회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건축물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자 생활공예와 음악 이 부분은 그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이제 유약으로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나타났다라는 거. 자, 교재 맨 마지막에 백자와 생활공예 음악을 아주 두 줄로 정리를 했어요. 자, 백자가 민간에 널리 사용하면서 청화백자가 나타났다. 백자에다 막 난 같은 거, 매난국죽 뭐 이런 거를 푸른색으로 그린 거고, 서민층에서는 옹기를 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에서 186페이지에 17번하고 19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샥. 조선 후기 실학자로 양반전을 만들었다. 양반전. 열하일기.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박지원이네요. 더 볼 거 없죠? 설명할 거 없겠죠? 뭐 이익은 성우사서, 박재가는 북학이, 유영원은 반개수록, 뭐 유영원 반개수록 맞죠? 갑자기 다 유영원 반개수록, 유수원이 웃어, 유씨라서 갑자기 헷갈리네. 유영원 반개수록 맞죠? 홍대용, 담원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1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문신이다. 주요 활동 대동법 확대 시행. 요게 최고의 힌트가 되겠네요. 수레와 동전의 사용 주장. 영의정에 올랐다. 대동법 확대 시행. 김육입니다. 김육이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건의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양반전을 저술하였다. 이거 박지원이니까 틀리겠죠. 추사체 김정희 아니죠. 대동여지도 김정호. 소격서 폐지 주장했다. 요거 조광조. 시연역 도입을 또 김육이 시연역 도입도 주장해요.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죠. 3점짜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김육이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건의했고 시연역 도입을 주장했다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시연역 도입. 시연역은 양력과 음력을 같이 사용하는 거. 그전에는 음력만 사용했는데 양력이 포함된 시연역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음력이 이제 이때 당시에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양력이 더 유리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력과 음력을 둘 다 사용하는 시연역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했던 김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188페이지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문제 1점짜리.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 인물은 농민 생활의 안정을 중시해서 자신의 정서인 반개수로 균전론 누굽니까? 유형원이죠. 예, 유형원 4번. 풀이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이제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기인데 볼 수 없는 거를 물어봤어요. 2점짜리 추구는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누구야? 그 김홍도의 그림인 것 같아요. 조선 후기입니다.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상인. 딱 풍속화의 느낌이 나니까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겠죠. 홍길동전을 읽는 여성 나타날 수 있겠죠. 흥보가 저기 판소리, 청아백자, 탈춤 다 맞는데 뜬금 황룡사 구축목탑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사를 풀었고요. 문화사 부분 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근대태동기는 마무리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서구 열강의 침입, 흥선대원군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 이제 일제강점기 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세 번째 주면은 진도가 다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 2월 3일 한능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